P2P 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법안 마련이 지지부진하자 업체들이 스스로 자율 규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처남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위장으로 둔 혐의입니다. 노인 가구와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농촌뿐 아니라 광역 대도시권마저 소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와 경북 경주시 등이 올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연일 일어나는 사고로 P2P 업계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P2P 금융업이 발달한 중국도 줄도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데요. 기대했던 법제화가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가 되자 업계 내에선 자율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P2P 업계가 앞다퉈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 내에 번진 탓입니다. 부실업체의 계획된 사기나 대표의 잠적만 있었던 상반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업계 3위였던 루프 펀딩이 연체율 32%를 기록하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현재 P2P 협회는 크게 두 개로 양분된 상황입니다. 2016년 6월 출범한 한국 P2P 금융협회, 그리고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출범 준비 중인 디지털 금융협회가 있습니다. 출범 당시 22개 회원사로 시작했던 한국 P2P 금융협회는 현재 60개의 회원사를 이끌며 업계 1위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가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 협회를 탈퇴한 업체들이 만든 디지털 금융협회는 지난 5월 랜딧, 파펀딩, A% 대표를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계속 터지자 굵직한 업체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 자정작용을 하겠다며 발벗고 나선 겁니다. 한국 P2P 금융협회는 이전보다 강력하고 세부적인 자율규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금융협회는 지난주 대출 자산 가운데 부동산 PF 비중을 30%로 제한한다는 자율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여신 전문업체의 대출 자산 가운데 부동산 PF 비중이 각각 20%, 30%로 제한된 것처럼 P2P도 유사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협회가 자율규제안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와 신용대출만 취급하는 업체가 각각 자신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규제안만 내놓을 경우 P2P 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의 동생이 보유한 위장 계열사와 수십 년간 내부 거래를 해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거짓으로 신고해 이를 숨겼다는 의혹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숨기고 수십 명의 친족을 친족 명단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들통난 겁니다. 공정위는 테일통상, 테일케이터링 등 4곳을 한진그룹의 위장 계열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회사들은 조 회장의 처남 일가가 최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제출한 자료에 계열사 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담요, 슬리퍼 등 기내용품과 기내식을 공급하며 수십 년간 대한항공과 밀접한 내부 거래를 해왔지만 공정위에는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해마다 대기업 계열사와 친족 명단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 총수의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대기업 계열사에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났고 오히려 세제 등 중소기업의 혜택까지 누려왔습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직접 계열사 명단 자료에 자필 서명을 해왔던 점 등을 미뤄 이를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이를 통한 사익 편취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월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면 임대료 부담이 과한 가구로 간주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노인 가구와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무주택 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가 임대료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RIR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30%가 넘으면 임대료 부담이 과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 일반 가구의 약 11%, 임차 가구의 약 30%가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주기와 가구 특성별로 따져보면 청년 가구의 26%, 1인 가구의 21% 등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노인 가구와 1인 가구는 주거관리비를 포함하면 월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 가구하고 노인 가구가 대표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노인 가구들은 경제활동이 끝난 상태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소득이 낮아서 RIR이 높게 되는 거죠.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고 이사도 잦아 주거 안정성이 낮았습니다. 또 11%는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곳에 사는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임대료에 짓눌린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는 임대료 부담 이외에도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보육에 필요한 지출들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가구들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연구원은 또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소액의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몇 년 전 일본의 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 소멸 문제를 짚으며 지방 소멸이란 개념을 소개해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농어촌 일부 지역에서만 있는 일일 거란 보통의 생각과는 달리 최근 광역 대도시권도 소멸 위험 지역에 이름을 올리면서 보다 세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도시가 소멸하는 현상이 광역 대도시 권역으로 본격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부산 중구와 경북 경주시 등이 올해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경남 사천시와 전북 완주군도 연내 소멸 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재작년 부산 영도구와 동구 등이 광역시 단위 최초로 소멸 위험 지역이 됐고 작년에는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도 소멸 위험 도시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지방 소멸 현상이 일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도청 소재지와 산업도시, 광역 대도시로도 확산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수로 나누어 0.5 미만일 때 소멸 위험 지역이 되는데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이미 30년 이후엔 유의미한 경제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갑자기 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멸 위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거의 지금 경계 지역에 있는 곳들도 또 많거든요. 지역별로는 현재 전남, 경북, 전북, 충남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부산의 경우 2013년 소멸 위험 읍면동이 17곳이었으나 올해 58곳으로 무려 20.1%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조선업, 자동차 등 지방제조업의 위기로 고용위기 지역이 된 지역의 인구 유출은 더 심화됐으며 이외에도 원도심 쇠퇴와 정주 여건 악화가 청년층의 유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혁신도시의 경우에도 5, 60대 연령층에서만 일부 인구 유입 효과가 있었고 20대의 경우 오히려 순유출됐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을 보다 세밀하게 파고드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보통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은 다 동일하게 생각하잖아요, 청년층을. 예컨대 산업단지 같은 그런 어떤 남성 중심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지방의 정주 여건이 청년들한테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여성들에게 좀 친화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기를 지난 뒤에 지방 대도시들이 인구 쇠퇴 국면을 맞아 도시 소멸로 이어지는 문제가 본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주요 유통업체들의 지난 2분기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백화점들은 1분기에 이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대형 마트는 실적이 다소 주춤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유동현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백화점은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대형마트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 2분기 롯데백화점은 한 해 전보다 42.5% 증가한 57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폭이 1분기에 25.6%였던 점을 고려하면 성장세가 더 확연해진 셈입니다. 롯데 측은 생활가전 부문 매출과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점포 실적을 호실적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2분기 영업이익도 한 해 전보다 15.9% 늘어 1분기 13.7%보다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강남점과 센텀시티점 증축과 새로 문을 연 하남, 대구점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753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9.1% 상승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이마트의 경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33억 원으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습니다. 신세계푸드와 에브리데이 등 자회사를 제외한 이마트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1% 급감해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또 롯데마트는 지난해 동기보다 10억 불어난 780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중국에서 적자폭이 100억 원 감소했지만 국내 영업 적자가 지난해 220억에서 38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엇갈린 실적이 내수 부진 속 소비 양극화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행자 보험이 국민생활보험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생활 밀착형 금융상품의 가입을 좀 더 쉽게 하자는 취지에서 복잡한 여행자 보험 가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여행자 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308만 건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는 생활 밀착형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금융상품으로 성장한 데 반해 다소 복잡한 가입 절차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늘 4분기부터 여행자 보험 가입을 더 쉽게 하기 위해 가입 서류를 통합하고 내용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여행자 보험 상품을 권유할 때 제시하는 상품 설명서와 상품을 청약할 때 내놓는 보험계약 청약서를 통합 청약서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상품 설명서와 보험계약 청약서를 분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상품 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 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통합 청약서에서 빼는 대신 유용한 정보는 새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일례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 등이 추가됩니다. 금감원은 통합청약서를 사용하면 보험계약 청약서와 상품 설명서를 기존 20장 내외에서 5장 내외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필 서명도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오홍주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여행자 보험 가입 시 불편함은 줄고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미국 정부의 터키에 대한 무역 제재로 리라화가 폭락하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 우리 코스피까지 저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터키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올리는 미국의 제재가 계속될 경우 신흥국과 유럽의 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 리라화의 폭락의 원인이 무엇이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리라화 폭락이 내내 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리라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달러 대비 리라 환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장중 한때 22.7% 이상 오르면서 1달러당 6.801 리라를 기록했습니다. 이 달러 대비 리라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리라와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연초와 비교하면 리라와 가치는 무려 69%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사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네, 이번 리라화 폭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관세를 2배 이상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이 원인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2년 가까이 터키에 붙잡혀 있는 미국인 선교사 앤드류 브런슨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첩, 테러 조직 지원 등의 혐의로 2016년부터 터키에 잡혀있는 이 앤드류 브런슨 목사를 즉시 석방하라고 터키 정부에 요구했지만 터키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러한 관세 폭탄을 던진 겁니다. 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이번에도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앞서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인 선교사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 대한 관세 폭탄을 던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터키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 영국에서 전직 이중 간첩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혐의와 대북 제재 불이행 등을 근거로 러시아에도 압박과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념이나 기조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을 상대로 이 힘겨루기와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풀이해볼 수 있는데요. 터키도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제재에 따르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또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 방공미사일의 도입을 강행하고 있어서 미국이 터키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터키의 경제 위기가 오면 이 신흥국과 유럽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터키의 해외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터키의 해외 부채는 3월 말 기준으로 우리 돈 527조 1,038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터키 연 국내 총생산의 53%에 이릅니다. 특히 이 중 25%는 올해 안에 상환해야만 하는 단기 부채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1년 내 터키가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우리 돈으로 총 247조 2,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산하의 은행감독기구는 터키의 대출이 많은 스페인 BBVA, 이탈리아 유니크레디트, 프랑스의 BNP 파리바 은행 등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터키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 이 터키에 돈을 빌려준 유럽은행들의 재정도 나빠지고 따라서 유럽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경우 외환 보유액도 IMF가 정하고 있는 최소 안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730억 달러에 불과하고 물가는 또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러한 불안 요소들이 신흥국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터키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미국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 경제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는 민족과 나라를 위한 전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 베개 속에 달러화나 금을 숨겨둔 사람들은 은행에서 리라화로 바꿔라라고 호소하면서 리라화 폭락에 맞서 터키판 금모으기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서 또 터키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탈퇴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 터키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해서 이 부진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터키 사태 자체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IB투자증권은 국내 은행의 터키에 대한 위험 노출 비중은 0.8%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는 한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KTB투자증권도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과 경상수지 등이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양호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본 유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미국과의 갈등으로 위기에 놓인 터키 경제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정책 자문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적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면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른 BMW 화재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BMW 화재 사고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효준 회장 등 BMW 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의 경위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고 국토교통부 김정열 제2차관도 나와 정부 차원의 대응책 등을 공유했습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 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나랏빚,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국채가 약 672조 원, 특수채가 약 329조 원으로 합계 1,000조 2,0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채와 특수채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입니다. 특히 국채 잔액이 작년에 비해 56조 원 이상 급증했는데 국정과제 추진용 정부 자금 비축을 위해 국채 상환액을 줄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과 금리 인상, 고용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고조되는 것도 국채 상환을 연기하는 요인이라며 국채를 덜 상환하면 결국 자금이 필요할 때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율이 앞으로 크게 상승하더라도 지금까지 저출산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해 2115년에는 2,581만 5천 명으로 2015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기웅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 5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노년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게 될 확률이 70%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급격한 농도 변화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48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9% 증가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 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 결과 취업준비생 10명 중 약 3명은 취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견기업을 목표로 한다는 응답이 21.7%로 뒤를 이었고 공기업을 원한다는 응답이 대기업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